네, 이번에는 22대 국회에 3명 입성이 확정된 개혁신당의 천하람 당선인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개혁신당의 천하람입니다. 아이고, 이런 표현 잘 쓰시는데 네. 300번째로 당선이 되셨습니다. 정말 문 닫고 들어가셨어요. 네, 문 닫고 거의 추가 합격 느낌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떠셨어요? 정말 마음 졸였죠. 왜냐하면은 저 개인의 당선도 당선인데 개혁신당이 3석이냐 2석이냐는 정말 큰 의미가 있는 것이고 예. 대신에 이제 제가 쉽게 당선되지 않고 좀 마음을 졸이면서 당선되다 보니까 더 절박함을 느꼈다라고 할까요? 그리고 저희한테 표를 주시는 그 한 분 한 분의 그 한 표 한 표의 소중함을 정말 많이 느꼈습니다. 제가 0.02, 0.03 정도 0.03이라고 나오더라고요. 네, 득표 정도의 차이 덕분에 겨우겨우 이제 들어올 수 있게 됐는데 그만큼 참 한 표가 소중하구나. 그리고 저는 낙선할 수 있겠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네. 낙선하신 분들의 그 참 아픔, 저희 개혁신당이 많은 지역구 후보자들을 냈었는데 조금 더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4년 전에도 낙선 경험이 있으셔서 그 마음을 잘 알고 계시지 네, 않습니까? 갑자기 팩트폭행을 하시고 그러시니까. 아니, 지금 예. 당선인 신분이시니까 네. 제가 이렇게 마음 놓고 말씀을 또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개혁신당 비례대표 2번으로 당선이 되셨는데 개혁신당은 위성정당이라는 이 꼼수가 없이 지역구 비례대표 함께 배출한 유일한 정당이었습니다.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시겠습니까? 저희 개혁신당이 참 자랑스럽다. 제가 어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싸구려가 되지 말자, 우리 정치가. 의석수 몇 개 더 받아보겠다고 이런 식으로 꼼수 부리고 정상정당의 길을 포기하는 거 우리 하지 말자라는 얘기 드렸어요. 그리고 저희 개혁신당이 비록 숫자는 적지만 사이즈가 전부가 아니다. 저희 같이 정도를 가고 개혁의 길을 가려고 하는 정당이 꼭 필요하고 제가 거기에 주요 구성원이라는 것이 굉장히 자랑스럽다. 저희 개혁신당의 당원과 지지자분들도 자랑스러워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정치 자체가 네.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법을 가장 안 지켜요. 그래서 그런 꼼수, 편법, 거짓말, 내로남불 이런 것들이 넘쳐나는 우리 정치 문화를 예. 저희 개혁신당이 앞장서서 바꿔나가겠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예. 개혁신당 3석 이 결과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좀 아쉬우시죠? 네, 사실 아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받은 표가 102만 5,770여 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숫자는 저도 까먹었는데 102만 표를 받는다라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 저희와 같이 다당제 내지는 삼지대를 해보겠다라고 했던 다른 정당들은 다 3%, 100만 표의 벽을 대부분 넘지 못했습니다. 개혁신당만이 그래도 그 선택을 받았다는 점에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그 무거움을 저희가 중하게 느끼면서 정치에 나갈 생각이고요. 많은 아쉬움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이준석 대표가 지역구에서 당선이 되면서 저희 개혁신당이 더 앞으로 이 개혁의 불씨를 키워나갈 원동력을 얻었다. 너무 기쁜 일이고요. 이준석 대표 배지 없을 때도 제 생각에는 의원 한 10명 몫은 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제 배지까지 다 생겼으니까 100명 몫 해주지 않을까 싶고 저와 이주영 당선인도 한 10명씩 몫하면은 저희가 국회에서 굉장히 존재감 있는 강한 개혁 야당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네. 이 개혁신당 당선인 3분 가운데 2분이 지금 천당과 지옥을 오가면서 지금 당선이 되셨는데 어쨌거나 이제 이준석 대표 그리고 비례대표 1번 이주영 당선인 그리고 당선인까지 모두 80년대생입니다. 네, 그래서 네. 세대 교체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던데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역할일까요? 저는 이번에 많은 국민들께서 세대 교체에 힘을 실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당의 당선인들뿐만 아니라 뭐 다른 당에도 뭐 젊은 후보들, 상대적으로 개혁적인 성향의 후보들이 또 들어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저희 개혁신당이 82년생, 85년생, 86년생 이렇게 되어 있고 제가 그렇게 안 보이지만 제가 막내입니다. 이준석 대표 저보다 한 살 형이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모두가 80년대생으로 구성된 가장 젊은 원내정당이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젊은 정치라는 것을 독점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앞으로 더 좋은 젊은 인재들을 모으는 역할을 해야 되고 실제로 지금 개혁신당에서 일하고 있는 여러 당직자들이나 아니면 지방의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되게 괜찮은 젊은 인재들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분들 저희가 더 트레이닝 시켜가지고 다음 지방선거 때 그리고 다음 대선 때
또 저희 궁극적으로 다음 총선 때 적극적으로 역할 부여해서 다음 총선에서는 뭐 80년대생, 90년대생, 00년대생들이 더 많이 대거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젊은 플랫폼을 저희 개혁신당이 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다들 아시는 대로 개혁신당이 이제 국민의힘 당대표 그리고 전당대회에서 돌풍을 일으켰던 인물들 다 탈당해서 나와서 새로 만든 당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치적인 이념과 가치는 보수이고 그리고 결국에는 범여권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있는데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개혁신당은 이준석 천하람의 당이기도 하지만 조홍천, 이원욱, 양향자의 당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념적으로 한쪽으로 치우치려고 하지 않고 저희는 답정너 정당이기보다는 답을 찾아가는 정당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 국민들이요, 이제는 이념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크게 무게를 두시지 않습니다. 뭐 가끔 이제 대통령께서 이념이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 하시지만은 국민들은 거기에 그다지 동의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굉장히 합리적인 해답을 찾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국민의힘 자꾸 저희 이제 막 엮으려고 예. 범여권 아니냐, 결국 이준석도 정통 보수다, 뭐 러브콜 뭐 같이 결국 할 거다, 홍 시장님도 나오셔가지고 그 막 국민의힘에서 그러시는데요. 엮고 있는 분위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는 예. 단호하게 거절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구질구질하게 저희한테 러브콜 보내지 마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보수인지 아닌지는 뭐 저희가 알아서 하겠지만 예. 국민의힘이 똑바로 보수 정당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시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보는 보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최상병 사건의 진실을 은폐하려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떻게 보수입니까? 지금 해병대 지원자가 급감하고 있다라고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거부터 바로 잡으십시오. 그리고 법과 원칙을 지키는 것이 보수다라고 하시는데 네. 김건희 여사 명품 백 받은 거에 대해서는 왜 제대로 조치하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내로남불하는 것이 무슨 보수고 공정과 상식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대로 보수 정치 온전하게 하시면 저희가 박수 쳐드릴 테니까 그거부터 하시고 무슨 뭐 개혁신당 어쩌고저쩌고 하셔야지 본인들이 제대로 된 정체성도 갖고 있지 못하면서 저희한테 무슨 러브콜을 보낸다. 앞뒤가 바뀌었다 생각합니다. 그럼 국민의힘은 진정한 보수가 아니라는 말씀이실까요? 네, 저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과의 앞으로 22대에서의 어떤 관계 설정, 장기적으로 관계 설정 이제 이런 거를 여쭈려고 했는데 단호하게 그런 일은 있을 것도 없다, 뭐 생각할 것도 네, 없다 이렇게 저희는 말씀하시는 겁니까? 국민의힘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장 정치 공학적으로 연대가 필요했던 것은 어찌 보면 선거 때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국민의힘에서 선거 때 단일화를 제안했을 때도 제가 단칼에 거절을 했고 단일화를 개별 후보 단위에서 진행할 경우에는 최고 수준의 징계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가장 절박한 선거 때도 원칙을 지키는데 이제 와가지고 원칙을 허물어뜨리고 무슨 뭐 손을 잡겠다 그런 거 할 생각 없고요. 다만 개별 사안별로 예.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하시는 법안이라도 좋은 법안이면 저희가 당연히 찬성하겠죠. 근데 그렇지만 당대당으로 뭘 같이 하겠다 그런 계획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단독 175석 초거대 일당이 된 민주당과의 관계 설정에 대해서 여쭙겠는데 이제 뭐 법안이나 정치 개혁, 민생 등의 문제에 있어서 많은 부분을 공조하게 될 것이라고 저희는 예상하면 됩니까? 네, 저희는 범야권 정당으로서 특히 윤석열 정권을 견제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힘을 합칠 부분이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조건 같이 하겠다 이런 거 없습니다. 답정너는 없고요. 개별 사안별로 또 법안별로 저희의 목표는 그런 겁니다. 이준석, 천하람, 이주영이 이야기하는 거는 믿을만하다. 국민들께서 보셨을 때 여기는 치우치지 않고 정말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가는 정당이다라는 신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지금은 저희가 세석으로 출발하지만 국민들께서 야 얘네같이 진영 논리에 치우치거나 내로남불하지 않고 국민의 민심을 대변하는 정치인들이 더 많았으면 좋겠어. 라는 생각을 가지시도록 해야 저희가 다음번에 30석, 100석, 150석 할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는 그런 각오로 뛸 겁니다. 보수도 진보도 아닌 어떤 법안마다 합리성을 따져서 네.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라는 말씀이신 건데.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예. 저희가 국민의힘이라는 정당 안에 있을 때도 이준석 대표도 사안별로 굉장히 진보적인 목소리를 낸다라는 평가들이 많았고 저도 진보 진영의 아이디어든지 이념이든지 이런 것들 적극적으로 우리 받아들일 부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 융통성과 유연성 계속 발휘해 나갈 겁니다. 그러면 이 정당의 정체성 어떻게 규정해야 됩니까? 저희는 말씀드렸지만 소신파 정당입니다. 정말로. 예, 예. 예, 저희는 좀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예. 뭐 농담입니다만은 실제로 저희는 누군가에 의해서 억압받지 않고 각자 본인의 소신과 판단에 따라서 자유롭게 정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인 그런 집단이라고 보이고요. 제가 그래서 선거 전날 그런 부탁을 드렸어요. 우리나라 정치가 소신파 정치인들을 멸종 위기종으로 만들고 있다. 윤석열 정권이 너무 엉망이다 보니까 그것을 지키려는 세력과 타도하려는 세력 모두 다 너무 극단적으로 치우치고 진영 논리에 갇히고 있고 다른 말을 허용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 저희 개혁신당만큼은 다른 말을 허용하지 않는 정치 문화를 바꾸겠다. 그래서 유연하고 합리적인 소신파들의 정당이 되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걸 지켜나갈 생각입니다. 그러면 22대 국회에는 그래도 국민의힘에서 젊은 당선인들이 배출이 됐고 그러면 그들과 어떻게 국회의 어떤 분위기를 바꾸는 데 있어서 주축으로서의 역할을 할 생각은 있습니까? 같이 연대해서? 물론 저는 국민의힘 젊은 정치인들과의 연대만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든 뭐 조국혁신당이든 거기서 뭐 좋은 아젠다를 가지고 초당적 협력을 하자라고 하신다면 저는 얼마든지 응할 생각입니다. 다만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그렇다고 해서 김재섭 당선인이나 김용태 당선인 같은 분들에게 개혁신당 오시라라고 러브콜을 보내지는 않습니다. 이 정치적 예의가 아니고요. 저는 김재섭 당선인과 김용태 당선인께서도 저희와 사적인 인연이나 친분과 별개로 개혁신당이 범여권이라거나 결국 우리와 함께 할 거라거나 뭐 정통 보수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다거나 이런 언급은 하지 말아 주시기를 저는 좀 정중하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많은 논란들과 어떤 주장들에 대해서 오늘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22대 국회 조국혁신당 1호 특검 조금 전에도 저희가 들었었는데 한동훈 특검법 발의하겠다고 했고 그리고 개원 즉시 또 김건희 여사 종합특검법 추진하겠다. 민주당과 협의해서 진행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혁신당도 동의를 하십니까? 저희는 김건희 여사 기존에 나와 있는 특정 사안을 정한 특검법에 대해 가지고는 적극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 각각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한동훈 장관 특검법이요. 저는 자칫 잘못하면 한동훈 심폐소생술 해주는 거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무슨 뜻일까요? 한동훈 장관 저는 이번에 한동훈 위원장 이번에 총선 패배로 인해서 저는 정치적 자산을 대부분 상실했고 정치 리더로서의 위치도 거의 사라졌다 생각합니다. 공적인 영역에서 맡은 바 임무를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네. 정치에 계속 남겠다라고 해석되는 부분이 있는데 본인의 희망이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대권 주자로서의 생명력은 거의 끝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분간. 이유는요? 왜 그러냐면 예. 한동훈 위원장은 용병입니다. 예, 국민의힘에서 성장하신 분이 아니에요. 용병은 지상 최고의 목적이 이기는 겁니다. 이겨야 용병이 가치가 있는 것인데 이번에 참패를 했습니다. 지는 용병을 왜 또 씁니까? 윤석열 대통령 그때 당시에 대세론이 순식간에 형성됐던 것은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기는 용병으로서 국민의힘이 윤석열을 이용하는 것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거기 성과를 어쨌든 달성했죠. 비슷한 마인드로 윤석열의 황태자라고 하는 한동훈 위원장을 갖다 쓰려고 했지만 진 용병이 돼버렸어요. 그럼 이제는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 낮은 자세로 다시 농부로 돌아와서 낮은 정치의 단계들을 차근차근 성장해 나가겠다라고 하신다면 그것과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최상단에서 정치 리더로서 대권 주자로서 가기에는 이미 실패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요. 예. 그러면 저는 정치적으로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는 의미가 거의 없어졌는데 여기서 왜 우리가 한동훈 위원장한테 피해자 서사를 만들어줘야 됩니까? 온 야당이 뛰어들어서 한동훈 특검법 하면서 한동훈 잡겠다라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보수 진영에서 한동훈 지키자라는 결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실 한동훈 위원장이 초반에 떴던 것도 김남국 의원, 이수진 의원 이런 사람들이 이모 이야기하고 취권하고 이래가지고 사실은 갑자기 떴던 것이거든요. 그게 반복될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저는 법안 내용을 살펴봐야겠지만 한동훈 위원장 정치 생명 꺼져가는 거에 심폐소생술 해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 김건희 여사 종합특검법은 이거는 그냥 김건희 여사의 인생을 전부 다 털겠다라는 얘기인데 저는 그게 과연 적절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느 정도 특정이 되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무슨 종합 선물 세트도 아니고 종합특검이라는 게 말이 되는 얘기인지 저는 좀 의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특검이라는 것이 너무 어떻게 보면 남발되고 야당에 의해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왜곡돼서 사용된다고 생각이 되면 국민들께서 오히려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라는 역풍을 불어주실 수 있거든요. 그 점 저희는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생각하고 예.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무조건 저희는 필요하다고 보지만 특정된 내용들에 대해서 해야 된다. 왜냐하면 특정된 것만 해도 차고 넘칩니다. 제가 봤을 때. 특정된 부분이라는 것이 네. 지금 뭐 양평 고속도로랑 주가 조작 의혹과 그리고 기올백, 기올백 네.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추려지는데 여기서 뭔가 더 조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세부적인 내용 조정할 수 있겠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뭐 완전히 김건희 여사에 대한 모든 수사를 할 수 있는 종합특검법 이런 것들은 조금 부적절하지 않느냐. 야당에서 그런 취지입니다. 그렇게 주장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계속 자꾸 뭘 추가하시려고 이제 하시니까 그 점에 그러니까 대해서 범위를 좀, 한정할 필요가 있다. 합리적인 범위 설정이 필요하다라는. 그리고 한동훈 특검법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그러면 네, 의견이실까요? 저희는 좀 신중해야 된다. 특히 법안 내용을 저희는 보고 판단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 한동훈 전 위원장이 그러니까 이번에 선거에서 실패한 것에 대해서 아까 더 이상 이제 쓸모가 없다. 네. 뭐 이제 정치인으로서 효력을 다했다. 이제 이렇게 아니 말씀하셨는데 뭐 다른 선출직 하실 수도 있겠죠. 예, 예, 대선 주자는 예. 힘들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여당 내에서는 이번 참패의 여당 참패의 원인은 용산에 있다. 이런 시각도 있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이준석 대표 말투 같네요. 약간 소름 돋았는데 같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요.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들어와서 선거를 졌다. 예. 이명박 정권 책임이겠죠. 이명박 정권이 인기가 당시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그때 당시 졌다면은 그 다음 대선 주자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핑계입니다, 그거는. 이명박 정권 인기가 낮았기 때문에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최선을 다해서 이명박 정권과 각을 세우고 또 다른 새로운 분위기, 경제민주화라는 아젠다를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야 승장이 되고 그 다음 대선 주자가 되는 겁니다. 한동훈 위원장 이번에 뭘 했습니까? 윤석열 정권 인기 안 좋다는 것 뻔히 알고 있으면서 초반에 조금 티격태격했던 거 이외에 새로운 아젠다나 방향성을 가지고 온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읍소조차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 결국 윤석열 정권이 엉망으로 하고 있는 와중에 본인들의 잘못은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이재명은요, 조국은요만 남발하면서 2조 심판론을 가져갔거든요. 이것은 명확한 전략의 실패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정치인으로서 저는 뭐 실격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한동훈 특검법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이 특검법을 발의하자고 하는 근간에는 어쨌든 공평하지 않은 수사에 대한 어떤 규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봤을 때도 이거는 어쨌든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한 서사가 마련될 수 있는 어떤 계기이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치적인 목적을 떠나서 사법적으로 수사와 기소가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은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다르게 한동훈 특검법에 대해서는 저는 국민 대다수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신중한 입장이고요. 예. 고발 사주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일정 부분 수사가 이루어지고 또 재판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연 추가적인 특검까지 필요할지는 저희 법안 내용 보고 판단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겸허히 쇄신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기대가 없습니다, 이제. 예, 거의 뭐. 왜냐하면 집권 3년이 남았고 우리나라가 물론 나라 걱정 때문에 좀 예. 바뀌셔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바뀔 거라는 기대가 사실 별로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쇄신하겠다고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총리 경질하고 뭐 이제 수석들이 경질하고 하고 있는데 첫 일성이 대통령의 아주 강한 비판, 자기 스스로에 대한 반성이었어야 됩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먼저 이제 밑에 있는 참모들, 장관들, 뭐 총리 경질하겠다라는 메시지가 나왔고 그 모습들이 저는 결국 대통령께서 자기는 부하 뒤에 참모 뒤에 숨지 않겠다라고 하셨지만 결국 그런 모양새로 나왔습니다. 정말 반성하시려고 한다면은 아주 불편한 기자회견을 자청하셔서 대국민 담아도 정말 반성 솔직하게 하시고 불편한 언론들에게 국민을 대표해서 하는 질문들 받으시고 다 파셔야 됩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부분 사과하셔야 되고요. 이종섭 대사, 도주 대사 시킨 것도 사과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런 알맹이 있는 사과 없이 앞으로 더 잘할게요. 그런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무의미하다고 총선 생각합니다. 성적표가 나왔기 때문에 다른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정치인이요. 제일 국민들 무서워할 때가 선거 직전입니다. 근데 대통령께서는 선거 직전에도 바뀌려고 하는 티도 잘 안 내십니다. 그런 분이 선거 졌다고 해가지고
진심 어린 반성이나 진정한 쇄신을 할 것이라고는 저는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나라를 위해서는 조금 하셔야 된다고 보고 저희 개혁신당도 예.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향성을 최대한 견제하고 잘 비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패배 원인 아까 그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전략 실패도 언급을 하셨는데 그것 외에도 국민의힘 패배 원인은 어디서 찾으십니까? 대통령에게 끌려가는 모습만 늘 보여줬죠. 당정 관계가 건강하지 않았다는 부분을 지적하시는 건가요? 네, 예. 제가 대충 말했는데 너무 잘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회라는 것이 어쨌든 입법부입니다. 여당은 물론 기본적으로는 행정부와 같이 협력도 하지만 행정부가 잘못 갈 때 견제와 균형을 잡아주는 것이 입법부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대통령의 부하가 되기를 자처했습니다. 그리고 전당대회에도 대통령이 심하게 개입하고 거기에 대해서 초선들이 대통령을 규탄하는 것이 아니라 나경원의 출마를 막기 위해서 연판장을 돌리는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은 등치될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을 가지신 것이 결국 정권 심판론을 벗어나지 못한 근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인물이 여당을 이끌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나마 대통령실에 대해서도 각도 세우고 할 말도 하는 수도권의 중진들이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나경원 의원이나 안철수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좀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렇게 안 갈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안 갈 것 같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룰이 당원 100% 룰입니다. 만약에 제대로 된 반성이 있다면은 민심 반영을 늘리는 룰 변경 같은 얘기들이 나와줘야 됩니다. 근데 그런 얘기가 나올지 일단 의문이고요. 당원 100%로 간다면은 당원들 사이에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더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진 것 아니냐. 좌파들의 여론전에서 우리가 밀린 것 아니냐. 이런 식의 여론들이 있는데 그 여론을 등에 업고 누군가가 더 강하게 대통령을 지키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당심을 얻을 위험성도 있고 거기에 더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레임덕을 넘어서 데드덕이 되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당의 당권이라도 대통령실이 잡아야겠다라고 하는 그 절박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이 좋은 방향으로 중도지향적으로 나오기보다는 더 진영으로 고립되는 그런 당대표 선출 결과가 나올 위험성이 매우 크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화끈한 홍준표를 총리로 그래야 젊은 층에게 관심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까 마수다에서는 전홍김 의원께서 네. 서로 티키타카 주고받고 있다 또 이렇게 평가를 하시고요. 이거 그렇죠.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요즘 말로 서로 샤라웃 해주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이준석 대표의 얘기가 틀린 것은 아닌 게 누구를 해도 별로 기대가 되지 않습니다. 특히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시간 이야기하면 59분을 이야기하신다는 분이기 때문에 캐릭터가 아주 강하고 자기 할 말 하고 주도권을 쥘 것 같은 사람이 아니면 누가 총리를 와도 무슨 의미가 있겠어라는 생각이 절로 드는 거거든요. 예컨대 김한길 통합위원장 같은 분 오신다 그러면 무슨 차이가 있나? 어차피 그분도 지금 정권에서 멘토 역할 하시고 그냥 회전문 인사구나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을 것이다. 그 점을 저는 홍준표라는 인물을 세워서 이준석 대표가 강조한 거 아닌가 그렇게 판단합니다. 천하람 의원이 되시면 네. 1호 발의 법안은 뭘 준비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사실 좀 조심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무슨 상임위에 가고 어떤 법안을 내겠다라고 하면 오히려 견제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걱정들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의 1호 법안이라는 것도 어느 상임위에 가느냐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변동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짧게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준연동제의 위성정당 꼼수의 피해자가 될 뻔한 사람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결코 빠져나가지 못할 만한 위성정당 방지법을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비록 이번에 지역구는 옮겼지만 순천과 호남을 베이스로 정치를 해온 사람입니다. 예. 지방소멸 문제를 누구보다도 애틋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지역 거점 대학에 대한 어떤 대대적인 투자책을 할 수 있는 지역 인재 이탈 방지법 같은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느 상임위에서 활동하고 싶은지 물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견제가 들어올 수 있다고 하시는데 네. 그래도 어쨌든 나는 국회에 들어가서 이러이러한 일은 적극적으로 이 상임위에서 해보고 싶다 이런 계획은 있으실 것 네, 같은데요. 저희 개혁신당 같은 경우는 의석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는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지역의 현안과 밀접한 상임위를 희망하고 있는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조금 더 비례대표 의원으로서 좀 폭넓은 분야를 다룰 수 있는 법사위나 정무위 같은 분야들 저는 조금 더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이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준석 대표와 천하람 당선인을 이 개혁신당에 나가서 이제 이 젊은 경쟁자, 네. 젊은 그룹 안에서의 경쟁자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실제로 이준석 대표의 마지막 유세 때 이준석 대표는 결국 대권을 염두에 두고 있는 큰 정치인이고 그랬을 때 동탄 지역이 오히려 더 큰 발전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거기에 바로 이준석 대표가 자기 연설에서 언젠가 천하람과 경선에서 맞붙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당장은 이준석 대표는 이미 저는 아주 전국적인 큰 정치인이라고 한국의 마크롱이라고 생각하고 결국 그 경쟁을 건전하게 해나갈 수 있으려면 제가 더 많이 성장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포부는 있으신 것 같은데요. 당연합니다. 빨리 성장하겠다. 내가. 최대한 빨리 성장해야 됩니다. 네, 그래야 저희도 건전한 협력과 경쟁을 하면서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민주당이 175석 초거대 야당으로 재탄생됐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장악력은 더 커졌다 이런 평가들이 있고요. 이 거대 야당은 이번 22대에서 어떻게 역할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하시던 대로 하실 것 같습니다. 사실 특별히 변화가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권의 잘못을 열심히 때려야죠. 저희도 같이 때릴 겁니다. 근데 그게 스스로의 잘못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인정과 사과가 곁들여진다면은 효과가 훨씬 더 증폭되는 것이거든요. 저는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이 스스로의 잘못에 대해서도 조금만 더 민감해지고 내로남불하지 않는다면은 저희 개혁신당과 함께 더 어떤 효과적으로 윤석열 정권을 견제할 수 있을 거다 그렇게 기대합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정치인 천하람 당선인의 다음 행보에 대해서 포부를 말씀해 주시면요. 네, 저는 정말 마지막으로 문을 닫고 국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만큼 더 절박하게 국민들을 위해서 정치하고 싶고 저도 4년 뒤에는 좀 표현이 그렇지만은 어느 지역구에도 도전장을 낼 수 있을 정도로 큰 어떤 좋은 평가를 받는 정치인이 되고 싶고요. 이준석 대표 보니까 되게 부럽더라고요. 갑자기 갔는데 한 달 반 만에 막 당선이 돼버리니까 예. 그렇다고 제가 지역구를 함부로 옮기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예. 큰 정치인이 되고 싶다는 포부도 당연히 있고 또 앞으로 4년간은 제가 비록 지역구에 출마는 못했지만 순천목, 호남목 비례대표라는 생각으로 특히 우리 호남 지역 열심히 챙길 생각입니다. 역할 잘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